사람들은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말하지? 뭐, 내가 한마디 해주지. 가끔은 앞을 내다보는 것도 소름 끼치게 명확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몇 달 동안 뱃속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는 말이지. 하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까? 천만에. 나는 좋은 남편, 믿음직한 바보, 아내가 그 주에만 4번째로 야근한다고 말했을 때 그걸 고지곳대로 믿어주는 그런 남자인 척하느라 바빴다. 그날은 화요일 밤이었는데 화요일에는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게 첫 번째 위험 신호였어야 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골랐던 킹사이즈 침대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건 우리가 강남 신세계 백화점 가구관에서 골랐던 침대였는데 당시 판매원은 뻔뻔하게도 우리가 이 위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거라고 말했었다. 그래. 알고 보니 내 아내 수진이는 추억을 만들고 있었지. 물론 나와 함께는 아니었지만 나는 막 잠이 들랑 말랑한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지만 뇌가 이미 기괴한 꿈의 예고편을 틀기 시작한 그런 상태. 그때 샤워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늘만 2번째 샤워였다. 수진이가 결벽증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는 걸 생각하면 이상하게 느껴졌다. 오해는 마라. 그녀가 더럽다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중요한 약속 없으면 이틀에 1번 샤워하는 타입의 여자였다. 그런데 하루에 2번 샤워라니. 내 잠재의식은 그 사실을 뭔가 이상한 점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을 때 무언가 내 눈에 들어왔다. 화장대 옆 의자에 놓인 그녀의 핸드백. 마치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 지퍼는 열려 있었고 가방 속 내용물의 절반이 쏟아져 나와 마치 서울 외곽의 범죄 현장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립글로스, 영수증, 머리끈, 그리고 GS25 편의점 여행용품 코너를 통째로 털어온 듯한 물건들이 우리 집 원목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보통 아내의 핸드백을 뒤지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 그건 결혼 생활의 금기사항 같은 거니까. 변기 시트 안 내리는 것, 기념일 잊어버리는 것과 동급이지. 하지만 어질러진 모습이 눈에 거슬렸고 그녀가 나와서 한밤중에 스트레스성 대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착한 남편 노릇이나 하며 치워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일이 미친 듯이 바쁠 때 가끔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척 탐폰과 입냄새 제거제를 주우며 왜 여자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 립 제품을 17개나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때 내 손이 평범한 아내 물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에 스쳤다. 그것은 작고 만졌을 때 차가웠으며 비싸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세련된 금속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스탠드 불빛에 비춰보았다. 길이 10cm 정도의 은색 튜브. 마치 애플이 개인용 윤활제 사업에 뛰어들었다면 만들었을 법한 미니멀한 디자인이었다. 온통 일본어로 뒤덮여 있었다. 은색 금속 위에 굵고 검은 글씨. 비싸 보였다. 동네 편의점에서 우유나 감기약을 사면서 슬쩍 집어들 물건이 아니었다. 처음 든 생각은 의료용품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말하기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여성 건강 문제는 복잡할 수 있고 수진이는 불편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의료용품이라면 왜 일본 제품이지? 그리고 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딱 맞았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카메라를 켜고 텍스트를 스캔했다. 밤 11시 30분. 내 침실에 앉아 결혼 생활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을 때 팝하고 번역기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다. 번역 결과가 화면에 뜨자 나는 혈액의 온도가 10도는 좋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프리미엄 남성용 퍼스널, 윤활제, 롱래스팅 포뮬러, 남성용, 윤활제, 여성용도, 커플용도 아닌 남성용, 그리고 새 것도 아니었다. 튜브는 절반쯤 비어 있었고 자주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그것을 손안에서 돌려보았다. 내 머리는 눈앞의 물건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내 직감은 이미 세 걸음 앞서 나가고 있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경고를 비명처럼 외치면서 아내는 우리를 위해 이런 물건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젠장. 우리는 일반 윤활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어쩌다 사용할 때도 약국에서 파는 무슨 약병처럼 생긴 기본적인 제품이었다. 이 물건은 우리 일주일 식료품 예산보다 비싸 보였고 절대로 우리 침실 활동을 위해 그녀가 사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튜브가 갑자기 다리가 돋아나 스스로를 해명해주기라도 할 것처럼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쩌면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총각 파티 선물로 장난삼아 샀을 수도 있고
친구 물건인데 실수로 자기 가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서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내 시선이 그녀의 태블릿 PC로 향했다. 그녀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작업을 하다가 책상 위에 무심코 놓아둔 것이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깔끔하게 정리된 앱 폴더들이 있는 홈 화면이 보였다. 모든 폴더에는 재미있는 것들, 업무 도구, 장보기 같은 귀여운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잠깐, 장보기? 수진이가 장보기 앱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모든 물건은 꼭 좋은 브랜드로 사야 한다며 나를마트 세 군데나 돌게 만들던 여자가 갑자기 태블릿에 장보기 폴더를 만들었다고? 그건 마치 비건인 친구가 몰래 햄버거를 숨겨둔 걸 발견한 것과 같았다. 내 손이 떨리며 그 폴더를 탭했다.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앱이 하나 있었다. 의도적으로 평범하게 디자인된 아이콘을 가진 어떤 종류의 메시지 플랫폼. 내 엄지손가락은 그 위에서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아마 실제로는 30초 정도 머물렀다. 바로 지금이었다. 내가 그냥 편집증 환자인지 아니면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지를 알게 될 순간 나는 앱을 열었다. 채팅 기록이 로딩되었고 맨 위에는 레오라는 이름의 사람과의 대화가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그냥 실루엣이었지만 메시지들, 젠장, 그 메시지들. 목요일에 보는 거 못 기다리겠어. 늘 가던 신라 호텔룸 예약해뒀어. 그 물건 가져와. 은색 그거. 그게 있으면 모든 게 훨씬 좋아지거든. 내 남편이 절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줄게. 나는 위로 스크롤했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흐려지면서 몇 주간의 메시지들이 드러났다. 호텔방에 대한 상세한 묘사, 내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노골적인 사진들, 그리고 지금 내 땀나는 손바닥에 놓인 바로 그 브랜드의 윤활제에 대한 언급까지. 타임스탬프는 명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사무실에서의 모든 야근, 친구들과의 모든 약속,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해 라고 했던 모든 밤.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 샤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수진이가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녀가 방금 일본산 윤활제 반쯤 쓴 튜브 하나와 가짜 장보기 폴더에 숨겨진 비밀 채팅 앱으로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다시 튜브를,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튜브를 쳐다보았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명료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잡동사니 서랍을 열고 지난달에 집수리 프로젝트를 위해 사두었던 공업용 강력 순간접착제 튜브를 꺼냈다. 만약 수진이가 비싼 외제 윤활제로 장난을 치고 싶다면 그럼 젠장, 나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줄 생각이었다. 마침내 샤워기 소리가 멈췄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멍청한 금발 미녀에게 지하실로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은 기분. 그거 알지? 자, 이제 당신이 그 멍청한 금발 미녀가 되었다고 상상해봐. 다만 지하실 대신 당신의 결혼 생활이고 연쇄살인마 대신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받게 될 바람 피운 아내가 있다는 점만 다르지. 나는 부엌에서 나의 작은 미술과 공예 프로젝트를 막 끝마쳤다. 이름하여 익스트림 홈 메이크오버, 윤활제 에디션이라고나 할까.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맨발이 우리 집 원목 바닥을 타박타박 가로지르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로맨틱한 방식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내 인생이 실시간으로 폭발하는 걸 곧 목격하게 될 거야. 같은 방식에 가까웠다. 나는 급히 침대로 돌아가 마치 결혼 복수의 성배라도 되는 양 그 조작된 일본산 사랑의 즙 튜브를 꽉 쥐었다. 이제 손은 더 안정적이었다. 이상한 일이지. 아내의 비밀스러운 불륜을 발견하면 더 떨려야 정상일 텐데 더 차분해지다니.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것, 설령 완전히 미친 계획일지라도 그것은 남자의 영혼에 어떤 선심과 같은 집중력을 가져다 준다. 수진이는 마치 샴푸 광고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욕실에서 나왔다. 내가 2년 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그 푹신한 흰색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예전에는 그녀가 샤워 후 무심코 그 수건을 떨어뜨릴 때마다 내 심박수를 빠르게 하던 바로 그 수건이었다. 이제는 그저 그녀가 충실한 아내 역할을 하기 위해 입은 의상처럼 보일 뿐이었다. 자기야, 그녀가 말했다. 맹세컨대.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자들이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내는 그 가식적인 달콤함이 묻어 있었다. 그 톤, 알지? 세탁 세제 사러 갔다가 홈플러스에서 30만 원을 써버렸을 때 내는 바로 그 톤. 피곤해 보이네. 피곤해?
내 결혼 생활 전체가 사기극이라는 걸 방금 알게 됐는데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대신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응, 힘든 하루였어부터 네가 레오라는 놈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알아까지 어떤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부엌으로 타박타박 걸어갔다. 우리가 아직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같은 것들을 믿었을 때 함께 산 우리 집의 부엌으로 나는 그녀가 돌아다니며 찬장을 열고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다음 미래를 계획하면서 다정한 아내인 척하는 한 여자의 평범한 생활 소음이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우유 한 잔을 들고 돌아와 마치 화해의 제물이라도 되는 양 나에게 내밀었다. 이거 마셔.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잠 잘 오게 도와줄 거야.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잖아, 맞지? 바로 그거였다. 아침 일찍 있는 회의. 내가 저녁 식사 때 무심코 언급했던 것. 그녀가 자신의 바람기 넘치는 작은 뇌 속에 또 다른 심야 모험을 위한 완벽한 기회로 저장해 두었던 바로 그 회의. 헌신적인 배우자란 남편에게 약을 먹여 재운 뒤 과외 활동을 하러 몰래 빠져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나는 잔을 받아들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는 내 수면 스케줄에 대해 너무나 진심으로, 너무나 걱정스러워 보였다. 내가 몰랐다면 그녀가 정말로 내 안위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았다. 그렇지 않은가? 고마워, 여보. 나는 작은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다. 맛은 평범했다. 하지만 내가 우유에 탄 수면제가 무슨 맛인지 전문가도 아니니까. 졸피뎀일 수도, 그냥 감기약일 수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평소 내 불면증에 대해 쥐뿔도 신경 쓰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내 잠을 걱정한다는 사실. 그래, 그건 지독하게 의심스러웠다. 나는 잔의 절반쯤을 마시는 척하고는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최고야, 자기. 사랑해. 그 말들은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진심 어린 애정처럼 보이는 것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게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부분이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레오라는 사진작가 놈과 놀아날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다는 것. 나도 사랑해. 그녀가 속삭이며 내가 아픈 아이라도 되는 양 내 이마에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마치 내가 곧 배신당할 남편이 아니라는 듯이 그녀는 내 옆 침대로 올라왔고 나는 그 수건을 통해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옛날 같았으면 그건 내가 움직일 신호였을 것이다.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사무실에서 보낸 긴 하루 동안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보여줄 신호. 이제는 그저 내 아내의 껍데기를 쓴 낯선 사람 옆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푹 쉬어. 그녀가 중얼거리며 이미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내일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오, 이 아이러니. 그녀는 사진작가 나리님과 밤새 칼로리를 태울 계획을 세우면서 내 에너지 레벨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레오가 그녀가 남편에게 약을 먹인다는 걸 아는지, 그게 그들의 변태 같은 작은 게임의 일부인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그저 고맙다는 투로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다. 다음 1시간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긴 60분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그녀가 내가 완전히 골아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 깊고 고른 리듬으로 바뀌기를 기다렸다. 몇 분마다 나는 작은 코골이 소리를 내거나 자세를 바꾸며 완전히 약에 취한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치밀했다. 그건 인정해줘야겠다. 그녀는 꼬박 1시간을 기다렸다가 움직였다. 아마도 그녀가 나에게 먹인 것이 효과를 발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가면서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이런 춤을 춰본 사람의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만큼만 한쪽 눈을 살짝 떴다. 그녀는 수건 대신 검은색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보통 우리 기념일 저녁 식사를 위해 아껴두던 섹시한 드레스였다. 그녀는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날에나 할 법한 정성을 들여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정확히 새벽 12시 45분, 나는 우리 집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복도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옆집에서도 벽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정확히 20초를 주었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부족한 시간. 그리고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가운을 걸치고 마치 강남의 닌자처럼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복도는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근처 저 멀리 끝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수진이는 벽에 기대어 있었고
키가 큰 어떤 남자가 그녀의 얼굴 양옆에 손을 얹고 마치 그녀가 지구상의 마지막 여자인 것처럼 키스하고 있었다. 멀리서도 나는 그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가 크고 근육질이며 아마 나보다 10살은 어릴 것이다. 그래, 이놈이 레오였다. 내 아내가 15년의 결혼 생활을 내던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남자. 그들은 떨어졌고 나는 그녀가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남자가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마 그의 집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계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을 내렸다. 부엌에서 나를 인도했던 것과 같은 명료함이 돌아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갈 것이다. 어쨌든 남자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잃고 있는지 볼 자격이 있지 않은가? 새벽 1시에 당신의 아파트 건물 안에서 바람 피우는 아내를 뒤쫓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해주지. 그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된 것과 같다. 불륜남녀 따라잡기, 곧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공개. 주연은 바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지옥을 맨 앞줄에서 관람하게 될 클로레스한 남편. 나는 마치 싸구려, 사립탐정처럼 복도를 살금살금 기어갔다. 작년에 건물 공동 개선 단계에서 우리 모두가 돈을 모아 교체한 카펫 위를 맨발로 소리 없이 걸었다. 웃기게도 공동 개선이라는 게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아내와 놀아나는 것을 막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유지보수 문제는 아니겠지. 안 그런가? 내가 도착했을 때 계단 문은 여전히 약간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차가운 금속에 귀를 대고 발소리, 목소리,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려줄 만한 모든 것을 들으려고 했다. 그때였다. 내 위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쿵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희미한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들은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4층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흥미로웠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내 아내의 사교계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많았던 모양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 바깥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걸었다. 그쪽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 마라. 아마 수진이가 잠 외에는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다고 주장하던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너무 많이 본 탓일 것이다. 4층 복도는 우리 층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거울 이미지처럼 뒤집혀 있었다. 똑같은 베이지색 벽, 똑같은 공업용 카펫, 모든 사람을 폐병 환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똑같은 형광등 조명. 403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우리 집 안방 바로 위였다. 이 얼마나 우주적인 아이러니인가. 내 아내가 바람 피우는 남자가 바로 우리 집 위에 살고 있었다니. 아마 우리가 쓰레기 버릴 차례를 놓고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소위 헌신적인 배우자와의 다음 로맨틱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403호 옆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실제 세트장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던 저 예산 스릴러 영화의 등장인물이 된 기분이었다. 문은 텅 빈 속의 값싼 합판문이었는데 평범한 대화 소리부터 재채기, 소리, 그리고 보아하니 실시간으로 내 결혼 생활이 녹아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들리는 그런 종류의 문이었다. 당신이 바로 오빠 위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아. 수진이가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아직 그녀가 나를 흥미로워하는 척하던 시절. 주말 여행을 몰래 떠날 때 그녀가 사용하던 바로 그 톤이었다. 그게 더 재밌잖아. 안 그래? 이건 레오의 목소리였다. 깊고 자신감 넘치며 내가 어딘지 모를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다. 아마 외국에서 살다 왔겠지. 여자들은 항상 그런 남자들에게 열광하니까. 마치 다른 국적의 여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침대에서 더 잘하게 되는 것처럼. 젠장, 맞아. 가끔 아래층에서 오빠가 TV 보는 소리가 들리면 난 그냥 여기 위에서 날 기다리는 당신 생각만 해. 나는 토하거나 무언가를 치거나 아니면 둘 다 하고 싶었다. 대신 나는 그냥 마조이스트처럼 서서 내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는 지리적 편리함을 얼마나 즐기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내가 부탁한 거 가져왔어? 레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는 문에 더 가까웠다. 물론이지. 나는 그녀가 미소 짓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가져왔지. 그 좋은 거. 내가 특별히 개조한 일본산 윤활제 튜브. 이제는 우주왕복선도 붙일 수 있을 법한 공업용 접착제가 특징이었다. 나는 큰 소리로 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아마 수진이가 핸드백을 뒤지는 소리였을 것이다. 이어서 누군가 튜브를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들이 벽을 통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완벽해. 레오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준비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 친구. 나는 생각했다. 오늘 밤 그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나는 발소리가 문에서 멀어져 아파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전반적인 톤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장난스럽고 유혹적이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또 다른 성공적인 불륜의 밤이 될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듣기 위해 문의 귀를 더 세게 눌렀다. 한편으로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들의 작은 비밀이 탄로났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 튜브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교체했던 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려보고 싶었다. 아파트는 몇 분 동안 조용했다. 아마 그들이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레오가 그곳에 있는 싸구려 가구 위에 누워 자기 바로 아래층에 사는 유부녀를 꼬드기고 심지어 그녀가 자기 물품까지 챙겨온 것에 대해 스스로 꽤나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긴장 풀어. 이거 정말 굉장할 거야. 유명한 마지막 말이군. 자기야. 약 30초 동안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약간의 움직임,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카르마가 정말 뒤틀린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막 발견하려는 두 성인의 일반적인 오디오 배경음. 그러다 모든 것이 변했다. 뭐야? 레오의 목소리. 날카롭고 혼란스러웠다. 잠깐, 뭔가 이상해.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드는 첫 공포의 음을 들을 수 있었다. 네가 뭘 한 거야? 레오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젠장, 나한테 뭘 바른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수진이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는데 그게 너무 한심하지 않았다면 웃겼을 것이다. 항상 쓰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은색 튜브. 당신이 좋아하는 일본 브랜드. 글쎄, 뭔가 잘못됐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 젠장, 우리 붙었어. 바로 그거였다. 내가 기다려온 순간. 두 명의 바람둥이가 그들의 열정적인 밤이 의료 응급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는 달콤한 소리. 나는 사이코패스처럼 희죽거리며 문에 얼굴을 대고 그들의 공포가 고조되는 것을 들었다. 당기지 마. 수진이가 쉿소리를 냈다. 더 나빠지잖아. 어떻게 안 당겨. 우리 말 그대로 풀러붙었다고. 그럴 리 없어. 이건 윤활제지 접착제가 아니야. 오, 나의 사랑스럽고 어리석은 아내요.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기만 한다면. 다음 몇 분은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코미디 쇼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부엌 싱크대의 물, 욕실의 비누, 심지어 식용유로 들리는 것까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공업용 강력 순간접착제는 그것이 설계된 목적, 즉 두 표면 사이에 영구적인 결합을 만드는 일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그 표면들은 우연히도 내 바람피운 아내와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해. 레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당혹감으로 팽팽했다. 누구한테 전화해?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모르겠어. 의사? 119? 구급대? 맙소사. 이거 너무 굴욕적이야. 아직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여보.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점점 더 필사적인 시도를 약 40분간 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다. 나는 레오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네, 119죠.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좀 붙어버려서요. 나는 그것이 내가 자리를 뜰 신호라고 결정했다. 어쨌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 서 있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색한 일이 될 테니까. 하지만 계단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1단계는 완료되었다. 가끔 우주는 너무나 뒤틀리고 최대의 아이러니를 전달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정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우주적 정의를 거의 믿어야만 할 정도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목욕 가운을 입고 내 아파트로 터벅터벅 걸어내려가면서 403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공포의 소리를 들으며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일에 가장 위대한 신의 개입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파트로 다시 슬그머니 들어가 현관문 바로 옆 복도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쇼를 관람하기에 완벽한 조망 지점이었다. 우리 집 현관문의 외시경은
엘리베이터와 복도 대부분을 어한 렌즈뷰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내가 우리 건물 역사상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재미있는 의료 응급 상황을 맨 앞줄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속삭이는 공포에서 전면적인 위기 상황으로 격상되었다. 이제 천장을 통해 레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졌다. 이거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소리 지르지 마. 수진이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속삭임조차 얇은 벽을 뚫고 들릴 만큼 컸다. 이웃들이 듣겠어. 오, 자기야. 이웃들은 분명히 듣고 보고 아마도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녹화할 것이다. 지금은 2024년이고 더 이상 사적인 것은 없으니까. 특히 포르노적인 미술 공예 프로젝트처럼 2명의 나체인 사람이 풀로 붙어버린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위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레오의 집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네, 저희가 응급 상황으로 전화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4층 403호입니다. 그리고 제발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조용히? 그렇지. 불륜 중에 초강력 접착제로 서로 붙어버린 두 성인을 처리하는 조용한 방법이 있겠지. 이건 도서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조용할 것이다. 약 10분 후 엘리베이터가 딩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무거운 발소리와 장비가 복도를 따라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가볍게 오지 않았다. 이제 여러 목소리가 들렸는데 모두 의료 종사자들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룰 때 사용하는 그 전문적인 의료적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구급대원이 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값싼 건물 구조를 쉽게 뚫고 들려왔다. 두 분이 붙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고였어요. 레오가 재빨리 말했다. 저희가 사용하던 그 제품과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품, 이제는 그렇게 부르는군. 내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울 때 사용하던 윤활제가 아니라 그냥 제품이라고 마치 새로운 종류의 샴푸를 테스트하다가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어떤 종류의 제품이었죠? 구급대원이 물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간신히 억누른 즐거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별의별 것을 다 봤겠지만 이건 분명히 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술집에서 이야기할 만한 일화가 될 것이다. 개인용 윤활제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뻔했다. 일본 브랜드예요. 전에도 문제없이 사용했었는데 부인,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주시고 아직 포장지가 있다면 제가 봐야겠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레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는 구급대원이 내 작품을 검사할 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튜브는 밖에서 보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똑같은 은색 케이스, 똑같은 일본어 글자, 똑같은 전문가용 포장. 사랑의 묘약에서 영구 접착제로 업그레이드된 것은 내용물뿐이었다.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기 유감입니다만 이건 더 이상 윤활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업용 접착제입니다. 누군가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네요. 뒤따른 침묵은 그야말로 달콤했다. 나는 그들이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불륜 용품을 사보타주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왜, 그럴 리 없어요. 레오가 마침내 말했다. 튜브는 밀봉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바로 꺼낸 건데요. 글쎄요. 두 분이 오늘 밤 건축 자재로 실험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이걸 분명히 손댄 겁니다. 문제는 누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오, 이 맛있는 아이러니. 그들은 말 그대로 함께부터 꼼짝도 못하면서 누가 그들의 작은 비밀에 대해 알 수 있었을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거의 불쌍하게 느껴졌다. 거의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이 계속했다. 이런 종류의 접착제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분리하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냥 뭐랄까 어떤 종류의 용해제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수진이가 필사적으로 물었다. 부인, 이 물건은 금속을 콘크리트에 붙이도록 설계된 겁니다. 비누와 물로는 안 떨어져요. 영구적인 손상을 피하려면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손상. 그 말들은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누구라도 그들이 이미 초래한 비유적인 영구적 손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직면할지도 모르는 문자 그대로의 영구적 손상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저들을 어떻게 아래층으로 내리죠?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이 상태로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수 없잖아요. 들것을 사용해서 함께 이송해야 할 겁니다. 좀 어색하겠네요. 어색하다는 것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었다. 나는 가능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붙어 있는 두 성인을 4층 계단 아래로 내려 구급차에 태우는 물류를 상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당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두 분 모두 가능한 한 가만히 계시도록 노력해주세요. 수석 구급대원이 말했다. 어떤 움직임이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트로 덮어드리고 들것에 실어서 응급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사생활은요? 레오가 물었다. 복도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카메라를 든 이웃들도요? 선생님,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선생님들께 의료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은 글쎄요.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나는 위층에서 더 많은 움직임, 장비가 배치되는 소리, 그리고 훈련 매뉴얼에는 분명히 없었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내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부산함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 레오의 아파트 문이 열리는 소리, 이어서 위층 복도에서 여러 쌍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었다. 나는 일생일대의 쇼를 위해 외시경에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유료 시청보다, 어떤 리얼리티 TV 쇼보다, 크리스마스 아침보다 더 나았다. 이것은 차갑게, 그리고 공개적인 굴욕과 함께 제공되는 정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울렸고 나는 들것이 굴러나오는 기계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외시경을 통해 나는 구급대원들이 시트로 덮인 크고 무언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조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트는 모든 것을 덮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았고 나는 매우 이상한 각도로 놓인 두 쌍의 다리를 엿볼 수 있었다. 그들 뒤에는 소동에 이끌려 나온 이웃들의 작은 무리가 따라왔다. 302호박 아주머니는 당연히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201호 대학생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명백히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심지어 1층의 까칠한 김 할아버지도 무슨 소란인지 보려고 동굴에서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건물은 방금 목격한 것을 논의하는 이웃들의 흥분된 잡담을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나는 몇 분 더 기다렸다가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다. 정신없는 밤이네요, 그렇죠? 박 아주머니가 여전히 휴대폰을 쥔 채 말했다. 무슨 일 있었는지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최고의 혼란스러운 이웃 표정을 지었다. 사이렌 소리는 들었는데 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붙어버렸대요? 그녀가 가십거리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같은 들것에 실려서 둘 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붙었다고요? 어떻게? 그녀가 공모자처럼 몸을 기울였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이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였는데 사용하던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대요. 나는 적절히 충격받은 소리를 내고 안으로 돌아와 아주 크고 아주 자격 있는 스카치 한 잔을 따랐다. 2단계는 완료되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의 행진, walk of shame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글쎄, 알고 보니 변태적인 과학 실험처럼 초강력 접착제로 불륜 상대와 붙어버린 후 외과적으로 분리되었을 때는 그게 행진이라기보다는 어기적거림에 가깝다고 한다. 카르마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어기적거림. 나는 다음날 아침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아내가 다른 남자의 해부학적 구조에 밤새 붙어있지 않았던 평범한 남편처럼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다. 그때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이었으니 그들은 대략 9시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셈이다. 응급의학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의료 경험이었을 9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니면 아마도 모든 걸음이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먼저 나타난 것은 수진이었다. 그리고 젠장, 그녀는 믹서기에 갈렸다가 나온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는 엉망이었다. 어젯밤에 그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은 나는 9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의료 전문가들에게 왜 내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붙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애썼다고 비명을 지르는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화장은 완전히 지워져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눈 밑의 다크서클은 그녀를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이야말로 나는 아주 잘못된 인생 선택을 했다는 미학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각걸음이 고통인 것처럼 어기적거리고 있었다. 다리는 약간 벌어져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앉는 것이 상당한 모험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레오를 유혹하기 위해 입었던 그 섹시한 검은 드레스는 주름지고 병원용 소독제로 보이는 것에 얼룩져 있었다. 좋은 아침 여보? 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밤은 어땠어? 꽤 늦게 들어왔네. 그녀는 현관문에서 마치 헤드라이트에 걸린 사슴처럼 얼어붙었다. 아마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동안 준비했던 그 빌어먹을 거짓말을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었을 것이다. 나 회사에 긴급 상황이 있었어. 고객 위기 상황.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있어야 했어. 긴급 상황. 고객 위기 상황. 뭐 그녀가 틀린 말은 아니었다. 분명히 긴급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분명히 위기를 만들었으니까. 다만 그녀가 암시하는 종류는 아니었지만 안 됐네. 나는 마침내 최고의 걱정스러운 남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엄청 피곤해 보이네. 그리고 저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다쳤어? 그녀의 얼굴 표정은 걸작이었다. 그녀는 밤새 스프레드시트와 화상회의를 처리한 척하는 환상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왜 자신이 중세고문기구에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보이는지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 사무실에서 계단에서 넘어졌어. 허리를 삐끗했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렇지? 초강력 접착제 사건 이후에 연인과 외가적으로 분리된 것을 묘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긴 했다. 비록 실행력은 부족했지만 그녀의 창의력에는 감탄해야 했다. 오, 안 돼. 병원에는 가봤어? 검사 받아봐야 할 텐데. 갔었어.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응급실에 갔었어. 그냥 염좌라고 하더라. 진통제 좀 처방해줬어. 그녀는 이제 침실 쪽으로 절뚝거리며 가고 있었다. 아마도 그 드레스를 벗고 의료용 소독제와 잘못된 결정의 냄새가 나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치기 전에 문에서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러 일어섰다. 누가 올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레오가 서 있었다. 사타구니만 전문적으로 가격하는 헤비급 복서와 12라운드를 뛴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키가 컸다. 그건 인정해줘야겠다. 아마 188cm는 될 것이고 꾸준한 헬스와 15년의 결혼 생활과 스트레스 성폭식으로 망가지지 않은 신진대사에서 나오는 그런 날씬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어둡고 1시간은 공들여야 나올 법한 그런 세심하게 흐트러진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그는 아마 대부분의 여자가 잘생겼다고 부를 만한 남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의 청바지는 맨 위 단추가 풀려 허리 주위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는데 마치 그 부위에 어떤 것도 닿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는 수진이와 똑같은 조심스러운 어기적거림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당신의 생식기에 대해 임상용어로 토론하는 것을 밤새 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회색빛이 감돌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진 씨 있나요? 저희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 해서요. 어젯밤 일. 마치 그것이 그들에게 닥친 어떤 자연재해인 양 산업용 접착제를 만난 불륜의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는 듯이.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나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옆으로 비켜섰다. 수진이는 방금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밤새 그녀를 붙잡아둔 긴급 상황이 좀 있었나 봐요. 레오의 눈이 살짝 커졌고 나는 그가 수진이가 사라진 침실 쪽을 힐끗 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 그녀가 이미 정교한 변명을 꾸며냈는지 그렇다면 자기는 어떤 버전에 맞춰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 그렇죠.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 회사 긴급 상황 아시잖아요. 나는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며 계속했다. 위기관리, 피해 통제, 완전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가끔 이런 상황들은 아주 섬세한 처리가 필요하죠. 나는 있는 대로 티를 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내 거실에 서 있었고 아마도 그를 내 아내에게서 분리하는 데 사용된 산업용 용매의 효과를 여전히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들 둘을 밤새 바쁘게 만든 긴급 상황이 정확히 어떤 종류였는지 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진이는 땀복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침실에서 나왔다. 나는 괜찮지 않고 내 몸에 아무것도 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차림이었다. 그녀가 우리 거실에 서 있는 레오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2초 만에 약 17가지 다른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 레오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젯밤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그들은 둘 다 암호로 말하고 있었다.
나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말을 하면서 그들의 의료 응급 상황에 대해 대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어린이 책에서나 찾을 수 있는 단어들만 사용해서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 토론하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앉으시는 게 어때요? 나는 친절하게 제안했다. 두 분 다 아파 보이시네요. 그들이 교환한 시선은 순수한 공포였다. 앉는 것은 분명히 그들 둘의 계획에 없었으며 이는 병원 방문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음을 의미했다. 사실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아. 수진이가 재빨리 말했다. 진통제 때문에 어지러워. 그리고 저도 이제 가봐야겠네요. 레오가 덧붙였다.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물론 괜찮죠. 나는 수진이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녀는 내가 만지자 움찔했지만 피곤한 척 넘기려고 했다. 제 아내는 강해요. 인생이 던지는 어떤 것이든 다 감당할 수 있죠. 레오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안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카우보이처럼 움직였다. 나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프로젝트 건으로. 네. 수진이가 힘없이 말했다. 그 프로젝트. 그가 떠난 후 수진이는 신음소리를 내며 소파에 쓰러졌다. 그녀는 그 소리를 하품인 척 위장하려고 했다. 나 뭐에 걸린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은 당신이 손님방에서 자는 게 좋겠어. 내가 가진 거 옮기기 싫어. 오, 나는 그녀가 가진 것이 전염성이 없다고 꽤 확신했다. 어리석음과 불륜이 전염병이 아니라면 말이다. 생각해보니 그게 인간 행동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겠다. 물론이지 여보. 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당신은 그냥 쉬어. 내가 모든 걸 처리할게.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3단계 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내놓는 요리라고들 하지만 나는 항상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상태에 공개적인 굴욕을 곁들여 내놓는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게다가 바람 피운 아내가 이미 노새에게 걷어차인 것처럼 걷고 있는데 그녀의 회복 과정에 약간의 양념을 더해주는 게 뭐 어때서? 나는 그날 오후 내내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했다. 메릴 스트립이 부러워 눈물을 흘릴 만한 오스카상급 연기였다. 나는 수진이에게 베개를 가져다주고 온도 조절기를 맞추고 20분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으며 아내의 미스터리한 업무 관련 부상을 가장 걱정하는 남자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있는 대로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움직임에는 움찔거림이 동반되었다. 자세를 바꿀 때마다 극적인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직접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사용하는 이 애처로운 작은 낑낑거림을 개발했다. 마치 실제 고통은 겪어본 적 없지만 막장 드라마는 많이 본 사람이 연기하는 1인극, 고통받는 아내를 보는 것 같았다. 나 뭐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그녀가 오후 4시경에 말했다. 상처 입은 공주처럼 소파에 누워있는 자세에서였다. 그런데 지금 속이 너무 예민해. 가벼운 거 뭐 없을까? 오, 그녀의 속이 예민하다고. 흥미롭군. 그게 9시간 동안 병원에서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해부학적으로 연결된 이유를 의료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준 진통제의 부작용일 뿐인지 궁금했다. 물론이지, 자기야. 나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줄게. 당신은 그냥 쉬어. 특별한 건 말이지. 나는 그녀가 현관문을 어기적거리며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미 손상된 소화기 계통에 대한 세심하게 조율된 공격. 바로 향신료의 교향곡이 될 것이었다. 나는 양꼬치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바비큐용이 아니었다. 나는 할라피뇨 고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만들 만한 혼합물에 고기를 재웠다. 고스트 페퍼 가루, 캐롤라이나 리퍼 플레이크, 하바네로 소스, 그리고 페인트를 벗겨낼 만큼 충분한 캡사이신, 그리고 식감을 위해 태국산 쥐똥고추를 추가하고 와사비 페이스트도 듬뿍 넣었다. 왜 안 되겠어? 양이 열전, 이찐, 페이로드를 흡수하는 동안 나는 마늘 새우로 넘어갔다. 나도 보통 사람만큼 마늘을 좋아하지만 이건 목적이 있는 마늘이었다. 보통 레시피라면 2쪽을 쓸 곳에 나는 10쪽 정도를 사용했다. 그리고 마늘 가루, 마늘 소금,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흑마늘도 좀 넣었다. 새우들은 반경 5궤도의 모든 뱀파이어를 쫓아낼 만큼 충분한 마늘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칠리 크랩이었다. 나는 시내에 있는 그 싱가포르 식당에서 주문했다. 그들의 정통 화산의 열기를 광고하고 가장 매운 요리를 내놓기 전에 면책각서에 서명하게 하는 바로 그곳.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자체 소화기와 함께 제공되는 무기화된 식사 경험이었다. 안에서 냄새가 굉장한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애처로운 상처 입은 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뭐 만드는 거야?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좀. 나는 모든 것을 5성급 레스토랑에나 어울릴 법한 접시에 담으며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특별한 걸 좀 해주고 싶었어. 스트레스? 그렇지. 연인과 외가적으로 분리되는 것만큼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는 것도 없지. 나는 첫 냅킨과 우리가 아껴 쓰는 은식기까지 완벽하게 갖춘 쟁반에 향연을 차려 나왔다. 프레젠테의 ATIO에는 아름다웠다. 내부 장기가 손상된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 설계된 식사라는 사실을 위장하는 레스토랑 수준의 플레이팅이었다. 오, 와. 수진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거 정말 대단해 보여.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전혀 고생 아니야.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쟁반을 놓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네가 매운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리고 네가 겪은 밤을 생각하면 위로 음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았어. 그게 내 계획의 묘미였다. 수진이는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했다.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을 우유를 찾아 뛰게 만들 열기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녀의 소화기 계통 전체는 아마 스트레스, 진통제, 그리고 그들이 그녀의 연장된 의료 지옥 체류 기간 동안 억지로 먹인 병원 음식 때문에 이미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양고기에 처십을 베어 물었고 나는 매가 들쥐를 연구하듯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아주 잠깐 동안 그녀의 표정은 순수한 감탄이었다. 고기는 완벽하게 익었고 맛은 복잡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으며 다른 상황이었다면 진정으로 훌륭한 식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열기가 덮쳤다. 그것은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씹는 것을 멈추고 이미 자신의 인생 선택을 후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삼킴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발을 담갔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가면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갇혔다. 이거 정말 맛있다. 그녀가 물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하기에는 너무 빨랐다. 아주 풍미가 깊네. 풍미가 깊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녀는 용감하게 새우를 먹어치웠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많은 물과 더 긴 멈춤이 필요했다. 마늘은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가 쾌적한 22도로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결정타를 날린 것은 칠리 크랩이었다. 그녀는 한 입 베어 물었고 나는 그녀의 온몸이 마치 전기 충격기로 맞은 것처럼 긴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그리고 내가 인간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흥미로운 녹색빛으로 변했다. 나 필요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아마 말하려면 숨을 쉬어야 하는데 현재 숨 쉬는 것이 그녀의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 더? 나는 이미 그녀의 잔을 채워주며 친절하게 물었다. 걔가 꽤 맵네?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세 모금 만에 잔 전체를 비웠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나는 열기가 그녀의 시스템을 통해 퍼져나가 이미 그녀의 의료모험으로 예민해진 부위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다. 나 좀 누워야 할 것 같아.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진통제가 음식이랑 반응하는 것 같아. 물론이지. 나는 온갖 걱정과 동정을 담아 말했다. 좀 쉬는 게 좋겠어. 여긴 내가 치울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발을 디디려고 애썼고 지뢰밭을 걷는 여자처럼 침실로 어기적거리며 걸어갔다. 모든 걸음이 고통스러워 보였고 나는 미소를 참기 위해 뺨 한쪽을 깨물어야 했다. 그녀가 복도 아래로 사라질 때 나는 휴대폰이 진동하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을 들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내 친구 태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야, 너 어젯밤 응급실에 들어온 케이스 믿지 못할걸. 섹스하다가 풀로 붙은 두 사람. 분리하려고 전문가까지 불러야 했어.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다. 진짜. 나는 답장했다. 말도 안 돼. 미쳤네. 그 사람들 괜찮대? 육체적으로는 결국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남자는 분리 부위에 감염이 생겼어. 항생제 치료 때문에 입원시켜야 했어. 여자는 집에 갔는데 한동안은 불편할 거래. 감염. 레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이는 3단계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다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우리 약장 안 아스피린과 반창고 뒤에 숨겨진 회복 연고 튜브가 있었다. 수진이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필요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치유를 촉진하도록 설계된 완전히 순수해 보이는 제품이었다. 그것은 또한 그녀의 회복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옥으로 바꿀
무언가로 대체될 예정이었다. 나는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싱크대에 비우고 튜브를 캡사이신 크림으로 다시 채웠다. 관절염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것. 후추 스프레이를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활성 성분. 그것은 원래 연고와 똑같이 보였다. 같은 색, 같은 질감. 하지만 내일 아침 수진이가 그것을 그녀의 예민한 부위에 바를 때 그녀는 어떤 실수들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튜브를 원래 있던 곳에 정확히 다시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3단계는 장전 완료되었다. 공포 영화에서 희생자가 마침내 자신이 겪는 일이 무작위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파멸을 계획해온 누군가와 관련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거 알지? 글쎄, 나는 바로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한마디 해주지. 그건 차가운 겨울밤에 완벽하게 숙성된 스카치를 마시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웠다. 그것은 새벽 6시경 죽은 사람도 깨울 만한 비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냥 비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방금 자신의 하루가 나쁨에서 제발 날 죽여줘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원초적이고 내장을 뒤트는 듯한 비명이었다. 비명은 우리 집 욕실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누군가 맨손으로 불을 끄려는 듯한 소리가 뒤따랐다. 물론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1시간 전부터 손님방 침대에 누워 수진이가 자신의 이미 충격받은 해부학적 구조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복 연고를 바를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대감은 나를 미치게 할 정도였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뒤틀린 리얼리티 쇼의 피날레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젠장.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욕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그녀가 자신을 치유해야 할 것이 대신 자신을 안에서부터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연고 튜브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정확히 10초를 주었다. 캡사이신이 제대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녀가 내가 도우러 오지 않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할 만큼 길지는 않은 시간. 그리고 나서 침대에서 뛰어내려 내가 연기하고 있는 걱정 많은 남편처럼 욕실로 달려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나는 잠겨있는 문을 통해 소리쳤다. 똑똑한 여자군. 그녀는 취약한 상태에서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 문제를 키웠다. 왜 그럴까? 궁금하네. 약의 문제가 있어. 그녀가 과호흡하는 듯한 소리 사이로 헐떡였다. 타는 것 같아. 맙소사, 타는 것 같아. 무슨 약? 병원에서 준 연고. 아니 모르겠어. 멈추게 해줘.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그녀는 아마 크림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불행히도 그녀에게 캡사이신은 유성 여싱이라 물은 그냥 퍼뜨릴 뿐이다. 마치 기름불을 정원호스로 끓여는 것과 같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지. 여보, 문 열어. 내가 도와줄게.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렸고 문이 활짝 열리자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지 않았다면 웃겼을 장면이 드러났다. 수진이는 싱크대에 몸을 구부리고 지옥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의 절박함으로 자신에게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머리는 흠뻑 젖어 있었고 내가 그녀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가슴이 아팠을 작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어. 그녀가 흐느꼈다. 타는 게 멈추지 않아. 저 튜브에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바닥에 떨어진 튜브를 보았다. 내 작품이 욕실 타일 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상하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검사하며 말했다. 이거 당신이 항상 쓰는 브랜드 아니야? 모르겠네. 제조법을 바꿨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그게 뭐든 상관없어. 그냥 멈추게 해줘. 캡사이신의 묘미는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은 깊고 관통하는 열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이 민감한 조직, 특히 응급 의료분리 절차 같은 것으로 이미 충격을 받은 조직에 닿으면 당신이 이제껏 내린 모든 결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종류의 고통으로 변한다. 병원에 가야겠어.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수건을 둘러주며 말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어. 거기 다시 못 가. 그녀가 속삭였다. 다시는 안 돼. 어젯밤일 이후로는. 아, 바로 그거였다. 어젯밤이 업무상 긴급 상황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인정. 그녀는 다리 사이에 타는 듯한 감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경계를 늦추고 단순한 창피함 이상의 이유로 병원을 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다. 여보, 이거 심각한 거야. 당신 정말 아파하고 있고 나는 어제 넘어진 것 때문에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길까봐 걱정돼. 그녀가 넘어진 것.
그렇지. 그녀가 현재 그녀의 가장 은밀한 부위에 네이팜탄이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허구를 유지하고 있었다. 못 가. 그녀가 다시 말했지만 나는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통이 그녀의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기대했던 바였다. 날 봐. 나는 헌신적인 남편의 모든 부드러움을 담아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다. 사랑해.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병원으로 가는 길은 고통의 교향곡이었다. 수진이는 조수석에 제대로 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반쯤 눕고 반쯤 웅크리며 타는 듯한 고통을 악화시키지 않는 자세를 찾으려고 애썼다. 도로의 모든 요철은 그녀를 새로운 고통의 파도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문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서 내가 그걸 뽑아버릴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계속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만 한다면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순간이 그녀가 내린 선택, 그녀가 한 거짓말, 그녀가 깬 신뢰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하지만 그 정도의 자기인식은 지금 그녀의 능력 밖일 것이다. 우리는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웠다. 그녀가 12시간도 채 안 되어 그녀의 연인에게 포르노적인 샴쌍둥이처럼부터 실려 나왔던 바로 그곳. 그 아이러니는 나에게 잊히지 않았고 나는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도우면서 미소를 억눌러야 했다. 분류 간호사는 수진이의 상태를 한번 보고 즉시 그녀를 개인실로 격상시켰다. 단골 고객이 되는 것에는 확실히 이점이 있었다. 특히 이전 방문이 당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외과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포함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분리 절차를 감독했던 바로 그 의사인 김 원장님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마치 그가 의료 경력상 가장 이상한 주를 보내고 있거나 사람들의 성생활이 기본 해부학의 전쟁을 선포한 어떤 대체 우주에 들어선 것 같았다. 박수진 씨, 그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다시 오셨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수진이는 연고, 타는 듯한 통증, 자신이 겪고 있는 반응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었다. 김 원장님은 수년간 의료 미스터리를 다뤄온 데서 오는 그런 전문적인 인내심으로 들었지만 나는 그가 그녀를 진찰하면서 그의 눈에 걱정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염증은 심각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제의 시술로 인한 조직 손상에 화학적 화상으로 보이는 것이 더해져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화학적 화상? 그 말들은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사용한 연고에 대해 확실하신가요? 그가 물었다. 왜냐하면 이 반응은 캡사이신이나 유사한 자극제에 노출되었을 때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는데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이 그녀의 회복 용품으로 화학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 이해할 만했다. 항상 쓰던 튜브를 썼어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김 원장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손상 정도와 감염 위험을 고려할 때 저는 수술적 개입을 권장합니다. 괴사가 시작되기 전에 영향을 받은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괴사. 그건 주의를 끄는 단어였다. 조직의 죽음, 영구적인 손상, 시간과 좋은 의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종류의 결과를 의미했다. 수술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어제의 외상과 오늘의 화학적 노출의 조합이 보수적인 치료로는 충분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절제하고 적절한 치유를 위한 최상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지지하듯 꽉 쥐었다. 원장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그녀가 괜찮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동의서가 들어왔고 나는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서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울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지난 24시간 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자신의 몸이 영구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복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완벽하게 걱정 많은 남편을 연기하며 물었다. 최소 몇 주가 걸릴 겁니다. 김 원장님이 대답했다. 그리고 영구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부 감각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변화. 일부 감각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문구들을 나중을 위해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다. 무균의 병원 환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수진이를 수술실로 데려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다. 사랑해. 그녀가 진정과 두려움으로 두꺼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 나는 그녀의 이 버전을 사랑했다. 취약하고 결과를 마주하고 마침내 그녀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수술은 3시간이 걸렸고 김 원장님이 나와 이야기하러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손상된 조직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절제 범위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광범위한 추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영구적인 기능적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나는 헌신적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것처럼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이미 4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링거를 꽂고 자신의 불륜의 직접적인 결과로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에서 회복 중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바람피운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것에는 심오한 시적인 무언가가 있다. 마치 우주가 마침내 정말 역같은 사랑 이야기에 완벽한 결말을 쓰는데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나는 아침 내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최종 마무리했다. 스위스 시계 장인이 부러워 눈물을 흘릴 만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준비된 서류들이었다. 모든 조항, 모든 규정, 모든 법적 책략은 수진이가 우리 결혼 생활에서 그녀가 받아 마땅한 것을 정확히 가지고 떠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 그녀는 병원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서류는 마닐라 폴더에 깔끔하게 넣어져 있었고 나는 실제 사고와 정당한 의료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병실을 지나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현재 잘못된 의사결정과 공업용 접착제의 장기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내 아내와는 달리 347호실은 개인실이었는데 내가 특별히 요청하고 자비로 지불한 것이었다. 친절의 제스처라고 해두자. 나는 수진이가 그녀의 인생 최악의 대화가 될 것에 대비해 사생활을 갖기를 원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환자들을 방해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필요한 종류의 사생활.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깨어 있었다. 베개에 기대어 있었고 지난 이틀 동안 15년은 늙어 보였다. 김 원장님에 따르면 수술은 잘 되었지만 회복은 길고 불편한 과정이 될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영구적으로 불편할 것이다. 왔네.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다. 언제 오나 궁금했어. 간호사들이 면회 시간은 10시부터라고 하던데 차가 엄청 막혔어. 나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몸은 좀 어때? 트럭에 치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트럭이 후진해서 다시 치고 간 기분이야. 그녀는 살짝 몸을 움직이며 움찔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 더 여기 있어야 한대. 그리고 집에서 몇 주 동안 회복해야 하고. 몇 주 동안의 회복. 그건 낙관적인 생각이었다. 김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해준 바로는 그녀의 회복은 몇 주 동안 쉬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할 것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영구적인 변화, 계속되는 병원 진료, 그리고 그녀의 선택을 매일 상기시켜줄 종류의 합병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말인데 나는 서류 가방에서 마닐라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내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 그녀의 생존 본능을 자극한 것이 틀림없다. 그녀의 표정은 약에 취한 혼란에서 2초 만에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갑자기 매우 깨어 있었고 매우 집중했으며 이 대화가 쾌유를 비는 꽃이나 닭죽에 관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뭐야? 그녀가 폴더를 마치 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쳐다보며 물었다. 이혼 서류야. 나는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의 무심한 태도로 그녀의 침대 옆 이동식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다. 서명해야 해.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 완벽해서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초를 세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각 방울은 수진이의 뇌가 내가 방금 한 말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또 다른 순간을 표시했다. 뭐?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말해야겠다. 그 단어는 그들이 그녀에게 투여한 진통제 중 특히 강한 용량이 그녀의 시스템을 강타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왔고 그녀의 목소리에 이 세상 것이 아닌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혼 서류. 나는 폴더를 열고 마치 카드를 돌리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반복했다. 꽤 간단한 내용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내가 집, 차, 저축, 투자 다 가져가. 우리 아들은 내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그녀는 서류를 마치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이해할 수 없어. 왜? 왜 지금? 나 병원에 있잖아. 방금 수술했단 말이야. 글쎄, 그게 바로 요점 아니겠어? 나는 의자에 다시 앉아. 마치 그녀의 인생의 완전한 파괴 대신 주말 계획을 논의하는 것처럼 다리를 꼬았다. 있지? 나 레오에 대해 알아.
불륜에 대해서도 알아. 호텔방, 메시지, 당신이 과외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그 은색, 일본산 윤활제 튜브에 대해서도 알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너무나 빨리 사라져서 나는 그녀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은 몇 번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공기를 찾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보였다. 만약 물고기가 실존적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말이다. 당신이 나한테 약 먹여서 몰래 미래를 즐기러 나갔던 것도 알아. 장보기 폴더에 숨겨진 암호화된 메시지 앱에 대해서도 알아. 레오가 바로 위층 403호에 산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어젯밤 의료 응급 상황이 당신이 주장했던 업무 관련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각각의 폭로는 그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혔다. 나는 실제로 그녀가 마치 누군가 그녀의 존재 전체에서 서서히 공기를 빼는 것처럼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내 인생에서 꺼져주는 거야.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녀의 현재 의료 상황을 고려하면 실수였다. 그 움직임은 그녀의 얼굴에 고통의 파도를 보냈고 그것은 거의 입장료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이럴 순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렇게는 안 돼. 내가 다치고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다치고 취약하다고. 나는 웃었고 그 웃음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어둡게 나왔다. 웃기는군. 당신은 내 등 뒤에서 몰래 돌아다닐 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충분했어. 호텔 미팅을 계획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윤활제를 바를 능력이 충분했지. 하지만 이제 결과가 따르니 갑자기 너무 다치고 취약해서 마주할 수 없다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레오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육체적인 거였어. 실수였어. 실수. 나는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있게 두었다. 실수가 뭔지 알아, 수진아? 실수는 집에 오는 길에 우유 사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실수는 저녁 예약을 이중으로 잡는 거지. 당신이 한 건 몇 달에 걸쳐 일련의 의도적인 선택을 한 거야. 각각은 당신을 사랑했던 남자의 신뢰를 배신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지. 눈물은 이제 자유롭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사람들이 조용히 울려고 할 때 내는 그 작은 딸꾹질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나는 그녀를 동정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 아니었다. 제발.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상담받을 수도 있고 바로잡기 위해 뭐든지 할게. 뭐든지.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불륜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놈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혼자 보낸 밤들을 돌려줄 수 있어? 거짓말, 기만.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를 되돌릴 수 있냐고? 그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나는 그녀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중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 둘 다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면 극복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리만 있을 뿐이야. 나는 일어나서 서류를 그녀의 침대 쪽으로 더 가까이 옮겼다. 서명해, 수진아. 이게 끝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 약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그녀는 한참 동안 서류를 쳐다보다가 희망일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담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아들은? 당신은 엄마한테서 아들을 떼어놓을 수 없어. 두고 봐.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당신과 레오가 같은 들것에 실려 건물 밖으로 나가는 영상이 있어. 당신 메시지 기록 스크린샷도 있고 당신의 약물 사용 증거도 있어. 아, 그래. 그 우유 검사해봤어. 졸피뎀이더라. 혹시 궁금해할까봐. 그녀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렸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어떤 양육권 다툼이든 당신의 판단력, 생활 방식, 그리고 부모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많은 불편한 질문들을 포함하게 될 거야.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고 반으로 찢었다. 아무것도 서명 안 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옛날의 수진이 반항적이고 고집세고 어떤 상황에서든 싸워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녀의 모습이 번뜩였다. 이혼하고 싶어? 좋아.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가게 두진 않을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네가 그렇게 말하길 바랐어. 그건 뭔데? 플랜 B 있지. 내가 제안하는 관대한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개 기록이 돼. 불륜, 당신의 의료 응급 상황의 정황, 약물 사용, 모든 것. 정말 그걸 원해?
그녀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녀가 완전히 엿됐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볼 수 있었다. 빠져나갈 길도 교묘한 법적 책략도 마지막 순간의 구조도 없었다. 그저 선택에 마침내 따라잡힌 차갑고 혹독한 결과의 현실뿐이었다. 하지만 우아하게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녀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정신이 마침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내는 그런 부서지고 히스테리적인 웃음. 그것은 낄낄거림으로 시작해서 병실 벽에 메아리치는 본격적인 웃음소리로 커졌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교활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계몽시켜주시지. 레오는 어디 안 가. 우리가 이혼하더라도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가더라도 그는 여전히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 정말 그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해? 정말 이게 어떤 고립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 그 말들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다른 사람들, 오, 자기야.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한 독이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걸. 레오는 그냥 가장 최근이었고 가장 편리했을 뿐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아주 많았지. 바로 그거였다. 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를 외과적 타격에서 훨씬 더 포괄적인 무언가로 바꾼 마지막 폭로. 나는 내 부서지고 입원해 있으며 곧 전처가 될 아내를 바라보았고 4단계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넷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말. 그거 알지? 글쎄, 알고 보니 그건 특히 당신의 바람피운 아내와 그녀의 연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자세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당신 건물 절반이 HD 비디오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사실이었다. 302호박 아주머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평소에는 자기 고양이들이 평범한 짓을 하는 걸 녹화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 여인이 어떻게든 전체 구급차 장면을 영광스러운 4K 화질로 포착해냈다. 그 영상은 우연한 촬영술의 걸작이었다. 구급대원들의 초기 혼란부터 더 큰 들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레오와 수진이가 어떤 포르노 조각상처럼 실려나가는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가장 좋은 점은 그들 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나는 박 아주머니에게서 수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로 사본을 얻었다. 그녀는 내가 지난 며칠 동안 걱정 많은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내가 그녀의 아마추어 영화 제작물에 대해 내 아내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영상을 받은 지 6시간 만에 나는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었다.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DC인사이드. 수치심이 패트리 접시의 박테리아처럼 번식하는 전체 디지털 생태계. 영상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면서도 바이럴이 되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담은 세심하게 만들어진 캡션과 함께 업로드되었다. 바람피우다 X된 커플 레전드라는 캡션이 정말 대박을 쳤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사람들이 업보라고 말하기도 전에 공유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것이 보장되었다. 알고 보니 인터넷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장관을 이루며 폭발하는 것을 보는데 끝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었다. 12시간 만에 영상은 5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이틀째에는 3개의 다른 플랫폼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사흘째에는 리액션 영상, 편집 클립, 심지어 인기 있는 노래에 맞춰 리믹스된 버전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헐 저거 플렉스 피트니스 레오 아님? 이것이 내 주의를 끈 첫 댓글 중 하나였다. 알고 보니 레오는 관계 코치이자 라이프스타일 구루로 자신을 마케팅하는 상당한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였다. 그 아이러니는 칼로 잘라낼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 몇 시간 만에 누군가 그를 완전히 신상털이했다. 그의 실명, 헬스장, 인스타그램 계정, 사업 웹사이트, 모든 것이 인터넷이 조사하고 판단하도록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은 판단했다. 그의 헬스장은 그 주가 끝나기 전에 그를 해고했다. 불륜 중에 유부녀에게 풀러붙어서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그들이 원하던 종류의 홍보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더 나은 윤활제 선택에 대한 유용한 제안부터 바람둥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까지 다양한 댓글로 넘쳐났다.
하지만 레오의 공개 처형은 수진이에게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우리 아들 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알아봤다. 다른 사람은 그녀의 독서 클럽에서 알았다. 세 번째 사람은 그녀가 몇 년 동안 단골이었던 동네 요가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알아보았다. 일단 그녀의 신원이 밝혀지자 그것은 우리 사교계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들, 블로거들, 어떻게든 그녀의 번호를 알아낸 무작위 인터넷 낯선 사람들. 그녀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유지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수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완벽한 아내와 엄마 게시물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온라인 페르소나와 모든 사람이 방금 목격한 현실 사이의 대조는 인터넷 악플러들에게는 코미디 금광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내 놀라운 남편과 데이트밤이라는 수진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옆에 구급차 영상의 스크린샷, 결혼 생활에서의 충성과 신뢰에 대한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 옆에 다른 남자에게부터 실려가는 그녀의 스틸 프레임,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독서클럽은 그녀가 모임에 참여하려고 할 때마다 신비롭게도 스케줄 충돌이 생겼다. 요가 스튜디오는 갑자기 시스템에서 그녀의 회원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동네 마트 계산원들도 지옥을 얼릴 만한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걸작은 내가 레오의 불륜을 아마추어 수준으로 보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나왔다. 그녀의 태블릿 브라우징 기록에 숨겨져 있던 내 피를 차갑게 만들고 내 복수 계획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킨 증거.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주 많았다. 암호화된 앱과 은밀한 만남을 찾는 기혼자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는 개인 그룹, 전체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건 그냥 가벼운 바람 피우기가 아니었다. 이건 회비, 신원조회, 정기적인 행사가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륜이었다. 수진이는 3년 넘게 프리미엄 회원이었다. 빌어먹을 3년, 증거는 모두 거기에 있었다. 호텔 영수증, 회원 확인서, 심지어 그녀가 다른 회원들에 대해 쓴 후기까지. 그녀는 완전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는 너무 어리석고 믿음이 강해서 그걸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더 중요하게는 모든 것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인쇄하여 포괄적인 파일로 정리하고 곧장 경찰서로 걸어갔다. 불륜이 불법이라서가 아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하지만 네트워크 자체가 분명히 법적 경계를 넘는 일부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탈세, 회원비는 주최 측에 의해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도 있었다. 일부 회원들은 서비스에 대해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고 이는 상업적 운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는 여러 회원들이 회사 신용카드와 경비 계정을 사용하여 그들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이는 횡령과 사기를 의미했다. 최 형사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급격히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그냥 앉아 고개를 저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리겠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야죠. 일주일 만에 수사는 FBI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알고 보니 네트워크는 여러 주에 걸쳐 운영되었고 이는 연방 관할권이 되었다. 자산이 동결되고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갑자기 수진이는 단지 공개적인 굴욕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재적인 형사 고발에 직면하고 있었다. 지역 뉴스가 그 이야기를 다루었고 우리의 작은 교회 스캔들은 현대 결혼과 디지털 불륜에 대한 경고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수진이의 사진은 저녁 뉴스에 나왔고 여러 주에 걸친 불륜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녀는 집을 나가는 것을 완전히 멈추었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메일이나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세상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며 우리 집안의 죄수가 되었다. 그리고 레오.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도시를 떠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사실 똑똑한 움직임이었다. 인터넷은 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이 방정식에서 자신을 제거하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하지만 수진이는 사라질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연결고리, 너무 많은 책임, 모든 것에 그녀를 묶는 너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덫에 걸렸고 그걸 알고 있었다. 4단계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고 있었다. 3주 후 레오는 돌아오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거실에 앉아
모닝커피와 집을 혼자 가졌을 때 오는 평화로운 침묵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앞마당에서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통해 나는 레오가 우리 집 현관에 서서 교회에 빌어먹을 구멍 대신 포트녹스를 지키는 것처럼 문을 막고 있는 수진이에게 거칠게 손짓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노숙 생활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면도도 안 하고 옷은 구겨지고 소셜미디어에서 인생 전체가 폭발했을 때 오는 그 절박한 기운. 알고 보니 사라지는 것이 그가 바랐던 만큼 잘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인터넷은 짧은 주의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채권 추심원과 화난 헬스장 주인들은 훨씬 더 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2천만 원 빚졌잖아. 그가 이웃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병원비, 잃어버린 수입, 변호사 비용. 이거 다 내 탓이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그녀가 대답했을 때 날카롭고 쓰라렸다. 내 탓이라고? 애초에 그 물건 쓰자고 제안한 건 너잖아. 내가 빌어먹을 강력 접착제를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거든? 바로 그거였다. 내가 기다려온 인정. 더 좋은 것은 박 아주머니가 이미 발코니에 나와 휴대폰을 들고 아마도 전체 상황을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배우지 못한다. 논쟁은 거기서부터 빠르게 격화되었다. 레오는 수진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의 목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들려왔고 그들은 우리 집, 기술적으로는 이혼 서류가 마침내 처리되었으니 내 집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비난했다. 나는 그들이 위층, 아마도 예전 우리 침실이었을 곳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레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했고 반면 수진이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악랄한 분노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뺨 맞는 소리, 그리고 깨지는 소리, 그리고 더 많은 고함 소리, 이어서 가구가 내던져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나는 정확히 5분을 기다렸다가 경찰서에 있는 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네, 최 형사님, 또 시작됐습니다. 같은 주소입니다. 가정불화 폭행 가능성, 순찰차 두어 대 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은 레오가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올 때 막 도착했다. 그는 수진이가 무거운 무언가로 가격한 듯한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 현관으로 나와 뱃사람도 얼굴을 붉힐 만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레오는 그날의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를 밀었다. 수진이는 콘크리트 계단에 세게 넘어졌고 그때 경찰관들은 충분히 봤다고 판단했다. 레오는 자신이 단지 빚진 돈을 받으러 왔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전에 수갑이 채워졌다. 수진이는 30초 후에 자신의 돈주를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공격하려다가 수갑이 채워졌다. 이미 형사수사가 진행 중일 때의 아름다운 점은 어떤 새로운 혐의든 기존 사건 파일에 추가된다는 것이다. 레오의 폭행 혐의는 더 큰 사기 수사의 일부가 되었다. 수진이의 공무집행방해와 체포저항은 그녀의 횡령 혐의에 합류했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그들은 둘 다 심각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양육권 심리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한 부모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고 다른 부모가 체계적인 사기와 불륜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정법원 판사들은 꽤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완전한 양육권, 집, 차, 그리고 깨끗한 시작을 가지고 그 법원 건물을 걸어 나왔다. 우리 아들은 소송 기간 동안 내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어리석음과 탐욕의 조합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행복하게도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한 집에서 20년 산 스카치 한 잔을 들고 거짓말, 조작, 배신이 없는 부제를 들었다. 그 장소는 실제로 범죄 현장 대신 다시 집처럼 느껴졌다. 내 휴대폰이 최 형사님으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사건 종결, 피고인 둘 다 유죄 인정. 수진이는 18개월, 레오는 2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다른 잔을 따랐다. 가끔 정의는 눈이 멀지 않는다. 가끔은 단지 명확하게 보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